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단통법 1년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1일이었죠. 저희 생생경제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서 전문가인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교수님이 지적을 하신 게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소비자들의 통신비가 10%가량 절감됐다라고 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얻은 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한 얘기였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부에서 오해가 있다라면서 반론 인터뷰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생인터뷰 두 번째 시간 미래부의 조규조 통신정책국장 연결해서요. 이 통신비와 관련한 통계 부분 그리고 단통법 1년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조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1년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생생 인터뷰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병태 교수님께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의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인터뷰에 예. 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제조사와 소비자는 힘들었다라는 게 이병태 교수님의 주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 국장님께서는 그 의견에 전체에 다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종합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통법 1년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예. 예. 물론 이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제 평가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자체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단말기 유통법 역시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과거에 비교해 보면 시장이 투명해지고 또 극심했던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는 등 이동통신 시장이 정상화된 점은 분명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자들도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 가입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합리적인 소비가 정착되고 있는 점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이제 행태 변화는 사업자들도 변화시켜가지고 아시다시피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요금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을 상당히 인하하고 있고 또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는 등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 인하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게 시장이 일단 투명해졌고 이용자 차별에 대해서도 좀 정상화된 점을 일단 높이 평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가 채택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게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은 좀 증거로 들 수 있을 만한 수치가 있을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가계 통신비의 증가만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말기 유통법 하나만의 효과만이냐, 이거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난 효과인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인한 성과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비해 고가 요금제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통법 시행하기 이전에 6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약 34%에 달았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수퍼센트대로 떨어졌고요. 10%대요? 한 3%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이제 20% 요금 할인 제도를 저희들이 이제 단말기유통법 시행하면서 도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현재 9월 말 현재 이제 220만 정도 가입자가 있고요. 예. 매일 한 12,000 내지 3,000명이 신규로 이렇게 이 20% 요금 할인을 혜택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그 혜택 받는 가입자가 점차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가계통신비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참 수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투명해졌다. 이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하기 위해서 유통점 그러니까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시면 명확히 지원금이 얼마인지 그런 거를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는 소위 이 유통점에 가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도 다른 조건으로 가입자하고 협의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현재는 그런 공시제도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제는 그런 지원금이 얼마인지 분명히 알고 가서 본인들한테 적합한 요금제가 뭔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는 아니지만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 종사자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과거에는 이용자들하고 그런 걸 논의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그만큼 시장이 투명해졌다는 반증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병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미래부 통계에서 단통법 실시 전보다 통신비가 10%나 줄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 통사 다 망하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것이 이제 이 단통법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이제 요금제를 새로 가입하거나 기기 변경하거나 이 번호 이동을 하는 분들을 그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모든 가입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적인 추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알프의 추세를 봐도 그러니까 가입자 1인당 평균 매출 한 달에 나는 통신요금 추세를 보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었는데 증가세가 둔화됐다가 2015년 1사분기에는 그것이 처음으로 알프가 떨어졌습니다. 전월에 비교해서. 2분기에는요? 2015년 1사분기에. 1분기에는 떨어졌고 2분기에는 조금 2분기에는 1사분기보다 약간은 올랐지만은 2014년 4사분기보다도 낮은 그런 거기 때문에 알프 중과세가 낮아지거나 지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분명히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지금 약간 헷갈려서 그런데요. 그러면 미래부에서 내신 통계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건가요? 미래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통계가 있는데 하나는 이 고가요금제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요금제 단통법 시행 전에 그러니까 7월에서 9월에 이 새로 요금제 가입할 때 얼마 요금제에 드는지 그 비중하고 단통법 시행 이후에 그런 요금제에 드는 사람을 비교했더니 그렇게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설문조사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사후에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신 건가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그러면은 알프라고 불리는 가입자 1인당 평균 매출이요? 이 부분은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입니다. 자료로요? 근데 그러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좀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교수님께서 뭔가 좀 오해를 하셨거나 저희들의 자료에 대한 좀 오해가 있으셨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숫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두 분이 다 주장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예, 저희들도 교수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서 저희들이 어떻게 산정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번에 물론입니다. 그 단통법 시행 1년 되고 나서 페이스북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벤트를 여셨는데 댓글 달린 것들을 좀 봤어요. 단통법 이전에는 호갱이었는데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공식 호갱이 됐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얻는 게 없이 더 털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똑같이 다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사게 됐으니 공평해졌네요. 이런 좀 약간 비웃는 듯한 댓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제 과거에 많이 이제 지원금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과거 이 높은 요금제 들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금이 많이 지급이 됐고 기기 변경을 한다든지 또 중저가 요금제를 드는 분들한테는 지원금이 매우 적게 아니면 지원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그러한 번호 이동뿐만 아니라 기기 변경하는 가입자 또 고가 요금뿐만 아니라 중저가 가입자에게도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러한 혜택을 보는 가입자가 더 확대된 것은 틀림없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다른 혜택이 없었는데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 할인을 해주도록 돼 있고 최근에는 그거를 요금 할인을 2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 요금 할인 받는 분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시행 전에는 단통법 시행하면서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20만 명이나 그 혜택을 보고 있죠. 국장님, 제가 짧게 지금 시간이 오버가 돼서요.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SK텔레콤이 단통법 1년에 공교롭게 영업정지가 됐더니 다시 다른 업체들이 불법 보조금 뿌리고 또 있거든요. 이거는 단통법을 비웃는 행위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부 일탈 행위에 대한 보도가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시장 혼탁이나 과열은 사실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다고 보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단말기 유통법의 시장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완벽하게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방통위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부의 조규조 통통신정책국장이었습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생생경제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골든 포트폴리오 시간이 있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남편은 잃은 안타까운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망보험금이나 위로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드리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에는 국경절을 맞아서 중국 관광객들 열풍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변국들이 쇼핑 천국이 됐는데요. 이 소식 포함해서 세계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얘긴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1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 집중활동이 전개됩니다. 지게차의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지게차는 정해진 운행 경로로 이동하고 둘째, 운전자는 과속과 과적금지는 물론 운행 시 시야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게차 부딪힘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라디오 자산 골든클럽. 특별한 자산 컨설팅을 원하십니까? 맞춤형 금융 포트폴리오 정보가 있습니다. 골든 포트폴리오. 네, 상위 1%, 상위 0.1%를 위한 개인 맞춤형 금융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골든 포트폴리오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사연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30대 초반의 여성분의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네. 그 6개월 전에 그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사망하였고요. 아이고, 예. 예, 그리고 그분에게는 3살 정도 된 아이가 있고 본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 회사 위로금, 전세금 등으로 한 10억 원의 현금이 있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 상담을 해왔습니다. 네. 아이의 육아라든지 남편 사망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친정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요. 자녀와 어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에 대해서 경황이 없는 자녀를 대해서 부모님이 대신 문의해 왔는데요. 네. 향후 부모님 말씀 들으면 분가를 위해 아파트를 하나 사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디다가 어떤 집을 사두면 좋을 것인지 궁금해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녀가 벌고 있으나 상관없으나 향후 남겨진 미래를 위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네. 그런 것들을 문의해 왔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그런데 그래도 따님이 직장이 있고 돈을 계속 벌고 있는 데다가 남겨진 자산도 있으니까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분과 달리 보통 분들은 남편만 혼자 돌기 네. 때문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은 수입선도 없어지고 자산도 예. 어떻게 보면은 집 산다 해가지고 거의 없는 상태라서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 상당한 어려운 상태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입선의 어떤 조기 사망을 대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해둬라 이런 네.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 같은 경우에 좀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분 경우에 지금 주택 구입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게 좋을지 지금 아직까지는 저금리 상태고 주택 지원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상태는 다들 요새 저금리 추세, 전세난 네. 이런 것 때문에 주택 구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가격이 약간 좀 올라간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지금 사도 되는지 혹시나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되는지 않은지 상당히 고민이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대부분 좀 의견이 좀 분분한데 대부분의 의견이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구입을 하라고 권하고 있고요. 예. 투자 수요자인 경우에는 금매나 이런 같이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기다리는 게 좋다 그렇게 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의 경우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친정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요자는 아니나 결국 장기적으로는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 분가 시기라든지 투자 시기에 따라서 언제 살 것이냐가 갈릴 건데요. 결국은 제가 그때 권해드리는 바는 향후라는 게 이제 주택이 어떻게 보면 투자재라보다 소비재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새 아파트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점점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분한테도 한다면은 차라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렸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투자 개념의 어떤 낡은 주택보다 낡은 주택이라든지 소득은 없냐 이런 문제 하시면 전화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네요. 예. 분양은 좀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라면은 그 분양받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투자의 목적에서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매입을 하는 것도 권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군요. 네. 그럼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조금 빼놓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 10억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은 한 5억 정도는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5억은 약간 어찌 보면 노후라든지 유동자산으로 대기자금으로 가는 게 좋은데 그 5억 중에 한 2억 정도는 사실 주택이
약간 좋은 주택은 가격이 상당히 비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그거는 버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2억 원하고 3억, 그러니까 지금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고 예. 나머지 자금을 운용을 해야지 되는데 이 자금은 뭐 단기로 운용을 할 것인지 중장기로 운용을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나누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한 뭐 5억 원은 말 그대로 유동성이 좋은 단기적 상품이 좋고요. 네. 근데 요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입출금이나 둘 수 없으니까 요새 이제 정기예금 금리도 좀 낮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좀 알파가 될 수 있는 예. 뭐 채권형 펀드라든지 네. 공모주 펀드 같이 알파 수익도 내면서 위험성은 크게 없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나머지 5억은 한 2억 정도는 버퍼를 위해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산은 이제 중기적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네.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중위험 중수익의 ELS 같은 상품을 생각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ELS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3억 원 정도는 어찌 보면은 이분이 현재 벌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 돈에 대한 수요가 없고 네. 어찌 보면 장기적인 어떤 완충제 같은 게 좀 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장기적 상품을 들 때 한 2억 원은 지금 비과세가 되는 연금보험 같은 상품을 들어서 네. 안전자산 겸 뭐 그다음에 어떤 완충자산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예. 1억 원은 너무 또 이분도 나이가 좀 젊기 때문에 약간 너무 또 안전자산만 두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국내 주식형 펀드 위주로 하되 좀 안정성을 위해서 혼합형 같은 걸 하시면은 가치주 펀드 같이 장기 투자가 가능한 펀드로 네.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구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은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나머지 네. 자금은 이렇게 나눠서 분산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이었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 비용이 들지 않는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에서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검색하셔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김윤경의 생생경제. 듣고 싶어라.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의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맥주 좋아하세요? 예, 자주 먹습니다. 이 가을 되면은 왜 독일에서 옥토버 페스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10월에 하는. 그래서 맥주 하면은 독일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떠오르는데 미래 맥주 소비는 아프리카에 달려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예, 이 세계 맥주 시장 판도가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말씀하신 독일, 또 미국 예. 이런 전통적인 시장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 신흥국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네. 한 외국계 맥주 회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맥주 소비량이 2013년 기준으로 그 전해보다 4.8%, 4.1% 늘어났고요. 네. 반면에 유럽과 북미 지역은 3.5%, 1.4% 감소했습니다. 네, 나라별로 봐도 이 세계 2위 시장인 미국의 경우 맥주 소비가 1.3% 감소했고요. 러시아, 브라질, 독일 이런 나라들도 다 맥주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왜 감소하죠? 일단 그 가장 큰 문제가 그 고령화 문제. 일단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령화, 저출산, 그래서 인구 감소 측면에서 이제 맥주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대량 맥주 생산의 시대에서 이 선진국들은 이 크래프트 맥주라고 해서 수제 맥주? 소규모 양조장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그 맥주를 생산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 이런 쪽으로 좀 기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 전통적인 그 맥주 공장에서 만드는 맥주 소비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신흥국 같은 데서는 아직 이럴 만한 그 여력이 안 되고 또 기호를 아직 생각하기에는 경제 발전 단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든 맥주 소비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맥주 시장에 그 M&A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맥주 회사인 AB 인베브가 2위 회사인 사브밀러를 인수했는데 이것도 이제 뜯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하려는 그 의도가 있는 게 그래요? 사브밀러가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맥주 회사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895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그만큼 아프리카 시장 장악력이 뛰어난 회사고 실제로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이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AB 인베브라는 맥주 회사가 이 사브밀러를 인수함으로써 아프리카 시장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맥주의 어떤 이 판도 변화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중국이나 아프리카 이제 좀 성장할 것 같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중국보다 아프리카가 더 큰 시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시아 쪽도 신흥시장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그 시장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그 상황에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따라서 맥주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프리카 이후는 없을 것 같은데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맥주 시장도 이제 성장세에 한계가 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일단 아프리카가 개발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걸리니까. 중국이 이제 국경적 연휴 맞아서 시장도 다 쉬고 많이들 지금 회사도 쉬잖아요. 해외 쇼핑으로 다들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와서 사는 거 다르고 또 일본 가서 사는 거 다르고 인기 품목이 좀 다르다고 하죠?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익히 알려진 대로 화장품, 또 뭐 명품도 이제 많이 사가고요. 일본에서는 감기약을 많이 사가갑니다. 감기약이요? 예, 감기약. 뭐 예전에는 그 비데를 많이 사갔다고 합니다. 비데요? 화장실에서 쓰는 비데를 많이 사갔다고 하는데 요즘엔 요 유행이 좀 꺾여서 감기약, 진통제, 뭐 안경이라든가 문구류, 눈 가리개 이런 제품이 일본에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그런 거는 객단가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거는 그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그 큰 효과, 소비에 그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일본 같은 경우 유아용품 같은 것도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많이 사간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명품을 주로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보면 아울렛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일부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뭐 3-4개씩, 6-7개씩 명품을 싹쓸이 한다. 그래서 이 현지 점원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공짜 물건을 가져가는 것처럼 쇼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국경절 연휴가 10월 1일부터 이제 7일까지, 그러니까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도 좀 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고 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에 그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지금 그 연휴 기간에 보면은 서울, 부산, 제주 이런 쪽의 면세점, 이런 쪽에 유커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하고요. 화장품을 많이 구입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화장품이든 뭐든 많이 사 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약을 많이 사는 거는 궁금한 점이 좀 많이 있긴 하네요. 이게 사실 약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뭐랄까요, 개방적이긴 한 것 같은데 아무 약이나 막 사가지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그 기술이나 이런 쪽이 일본이 좀 나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약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들 나라의 그
어떤 제품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기술이 나은 지역에서 네. 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드럭스토어 같은 데 살 수 있는 것들을 아마 싹쓸이 해가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것들. 네. 예. 아니 근데 홍콩에는 안 가나 봐요. 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안 갈까요? 예,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경제학적인 우리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제 환율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위안화 평가절하가 이제 되면서 중국에서 들어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오는데 이게 이제 홍콩으로 가면서 홍콩 달러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홍콩으로 여행하는 비용이 이제 더 들겠죠. 비싸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홍콩 관광객이 또 끊겼다고 하고요. 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보면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1, 2위를 이제 다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일본에 이제 밀렸고 태국한테도 밀려서 지금 4위로 좀 처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율 측면이 이제 가장 큰 이유고 그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우산혁명의 어떤 폭풍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때에 이제 이 홍콩의 반중국 정서가 중국인들을 좀 자극한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관광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홍콩에 있던 많은 명품 업체들도 철수하거나 사업을 줄이거나 이런 좀 상황이 좀 되고 있고 이제 홍콩 경제 자체의 그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는 게 이 홍콩 기업들도 지금 떠나는 그 모습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중고, 삼중고를 겪다 보니까 홍콩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 2, 3년간 경제 성장률이 한 2%, 3%를 꾸준히 찍어왔던 상황이었는데 UBS라는 그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홍콩이 1%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그 홍콩 경제가 처한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산혁명 이후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많이 받은 측면이 있군요. 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잘해줄 때는 상당히 잘해주는데 네. 또 마음이 돌아서면 일종의 보복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또 확실하게 또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섭네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미국 9월 고용지표가 주말에 나왔잖아요. 네. 생각보다 나쁘게 나와서 시장엔 호재가 됐어요. 네. 일단 금리 인상이 좀 미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12월에도 안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예, 일단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금리를 언제 올릴 거냐라는 걸 볼 수 있는 지표가 몇 개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이제 10월 가능성은 한 5% 정도 반영하고 있고 12월이 30%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내년 1월에 40%, 내년 3월에 52%. 그러니까 연내 인상 가능성보다 내년에 인상할 가능성을 시장에서 더 많이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최근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도 나왔습니다만 미국 경제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옐런 의장, 옐런 의장이 얘기했듯이 세계 상황도 봐야 된다. 중국의 어떤 경제 불안,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이런 것도 다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좋았던 고용 부분에서 좀 떨어지고 있고 물가도 좀 그렇고 세계 상황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연내 인상은 할 것 같았는데 이거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연준이 공언한 게 있기 때문에 12월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신뢰성의 문제가 생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 올해 초만 해도 6월이면은 올리지 않겠냐 이 얘기를 이제 했고 막상 6월이 오니까 조금씩 9월 또 9월이 오니까 10월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니까 말씀하신 이 중앙은행의 신뢰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깎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또 양적 완화 확대설이 있네요. 예, 일본 경제가 지금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본이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좀 위험에 이제 빠져 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돈을 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시기는 10월이 가장 적절하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도 똑같은 모습이 반복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4월 소비세 인상 이후에 예. 그 2분기, 3분기 마이너스 성장 기록하고 하고 그러니까 10월에 예. 10월에 이제 그 전격적인 양적완을 했는데 이번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10월에 이제 회의가 두 번 있어요. 10월 이번 주에 네. 27일 있고 30일 있는데 이번에 안 하면 10월 말에 한번 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4256님의 두 분이고요. 3829님께 알칼리수 에이수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